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요. 이게 마치 한편의 부조리극처럼 시작돼요. 네, 정말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하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황당한 제안이 거절당하자 수십 년 된 동맹국들을 향해서 경제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판이 완전히 커져버렸습니다. 네, 그 파장이 전혀 가볍지가 않죠.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서 서방 세계 전체의 그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균열로 번지고 있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시작은 기이했지만 미국이 땅을 사려다 실패했다 이런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그 대서양 동맹이라는 아주 굳건한 신뢰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요? 네, 가장 강력한 내부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유럽이 처한 딜레마부터 이 상황을 웃으면서 지켜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속내까지 오늘 그 복잡한 역학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팔라고 제안을 했고 네.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다면서 일축했어요. 여기까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바로 그 다음 반응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죠? 우리 제안을 거절한 덴마크 편을 들면 너희 유럽 국가들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러면서 관세 위협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와... 이건 동맹국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방식이었죠. 그러니 유럽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요.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맞아요. 그 성명 내용이 아주 단호했죠. 이런 관세 위협은 대서양 동맹을 훼손하고 모두를 위험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요. 네. 덴마크는 아예 이걸 블랙메일, 블랙메일. 공갈 협박이요. 네, 바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게 그냥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국가의 영토, 즉 주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동맹이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그야말로 전후 서방 세계가 함께 만들어온 어떤 그 약속, 규범 같은 걸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였네요. 맞습니다. 물론 미국 측에서도 나름의 명분은 내세웠어요. 북극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논리였죠. 네, 그 안보적인 목표 자체를 유럽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다. 바로 그거죠. 그 방식이요. 동맹국 간의 이견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데 마치 적대국을 다루듯 힘으로 누르려는 태도에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동맹으로 보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동맹의 리더로부터 사실상 선전포고를 받은 유럽연합, EU는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고 해요. 네, 유럽의 리더십이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갈렸나요? 한쪽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상대는 미국인데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죠. 그 강경파의 선봉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가 꺼내든 카드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로 무역 바주카. 네, 무역 바주카.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무기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실제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EU의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예요. 정말로요? 네. 본래 이 바주카는 중국처럼 국가 주도로 시장을 왜곡하고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외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아하, 원래 타겟은 중국 같은 곳이었군요. 그렇죠. 특정 국가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 EU 전체가 똘똘 뭉쳐서 그 나라의 핵심 산업에 막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EU 시장 접근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만든 요새의 대포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런데 지금 그 포구를 돌려서 우리 편, 그것도 우리 함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에게 겨누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도박인 거죠. 만약 미국을 상대로 무역 바주카를 발사한다면
네. 그건 공식적으로 대서양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유럽이 서로에게 관세 폭탄을 퍼붓는 상황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파급력은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 같은 강경파 입장에선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끌려다닌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반대로 신중론을 펼치는 쪽은 어떤 걸 우려했나요? 그게 바로 유럽이 빠진 딜레마의 핵심인데요. 한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어로 damned if they do, damned if they don't 상황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네, 만약 강경하게 맞서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당장 유럽의 안보에 큰 구멍이 생겨요. 안 보여.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처럼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에서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유럽의 국방은 여전히 나토, 즉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안보라는 약점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전처럼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면서 조용히 넘어간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더 나은 선택지일까요? 그게 또 다른 함정인 거죠. 유럽이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이 모든 상황을 팝콘을 먹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어떤 신호죠? 아, 서방 동맹은 이제 조미호랑이구나. 가장 강력한 리더가 원칙을 깨트려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고요. 서방의 결속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냥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고 앞으로 그들은 훨씬 더 대담하게 유럽을 흔들려고 시도할 수 있죠.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아,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EU의 경제적 힘겨루기를 넘어서 서방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나토 전체를 뒤흔드는 안보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제 공은 경제 관료들의 손을 떠나서 안보 전략가들에게 넘어간 셈이죠. 네. 실제로 한 나토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나토 역사상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라고 단언했어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나토는 항상 외부의 위협에 맞서 뭉치는 조직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이 동맹의 다른 축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성벽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내부 분열을 가장 반기는 건 역시 따로 있겠죠. 아까 팝콘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전문가는 그들이 아주 큰 팝콘 상자를 들고 이 드라마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정확한 비유예요. 가장 큰 사이즈 팝콘이겠네요. 네,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서방, 디 웨스트라는 개념. 즉 미국과 유럽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굳건히 뭉쳐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아,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경쟁 구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되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준 셈입니다. 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정치를 움직여온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공동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훨씬 더 계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이런 불안한 분위기는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어요. 매년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고요? 네, 당시 다보스 분위기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다고 합니다. 피즐 이슬람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이 사태를 자해와 같은 위기, 자해와 같은 위기요? 네, self-inflicted crisis, 심지어 현실을 초월한 사건, beyond reality 라고 불렀대요. 현실을 초월했다. 정상적인 외교나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었죠. 금융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 있었겠네요. 물론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던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거대한 무역 전쟁의 공포가 덮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바로 유럽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 점이 있었군요. 그게 왜 중요한 변수가 되나요? 유럽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죠?
그게 바로 유럽이 가진 숨겨진 핵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핵 옵션이요? 만약 유럽이 정말 무역 바주카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다고 가정해보죠. 보복은 단순히 관세를 매기는 데서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들이나 연기금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하면서 미국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순식간에 금융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양측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위험한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키는 거죠. 그만큼 이번 갈등의 잠재적 파괴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린랜드 구매 제한이라는 어찌 보면 황당하게 시작된 한 사건이 어떻게 대서양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토의 심각한 균열을 만들고 나아가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도 있는 거대한 나비 효과로 이어졌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그랬네요. 정말 한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관계의 틀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오랜 동맹 관계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내부의 리더에 의해 시험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기존의 국제 관계를 지탱해온 규칙과 신뢰는 과연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번 사건은 우리가 알던 가치동맹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모든 국가가 훨씬 더 냉정하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나의 진짜 파트너는 누구인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